가장 많이 질문을 하죠. 저희는 알려주는 채널이라기보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채널이라기보다 같이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경제 지식을 넓혀서 남이 알려줘서 계속 남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런 분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채널이죠. 그러니까 남들은요 올라요 사세요 이런 이야기 할 때 저희는 뭐 폭락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핵심은 뭐였어요?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다. 경제는 부동산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책은 부동산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그 타이밍을 갑자기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럴 때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많이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테지만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하죠. 언제 집 사야 될까요?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언제 집 사라는 이야기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저희가 말하는 건 집값이 정상화되면, 그러니까 빠르면 4, 5년 내에 될 수도 있고요. 길면은 1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선 10년까지는 안 갈 거다. 4, 5년 내에 승부가 날 걸로 보이는데 경제 상황이랑 언제 변할지 모르죠. 저희가 2019년에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집값이 올랐죠. 언제 정상화되냐? 곧 됩니다. 왜? 20년, 21년의 상승은 비정상적인 상승이니까. 그러면 집값이 정상화되는 지표, 그 다음에 경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몇 년 뒤가 아니라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정상화된 가격인지 봐야 되겠죠. 이런 걸 보실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요, 그게 말이 되냐? 라이트하우스는 뭐 집값 40% 하락, 반토막 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조정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난다.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이야기했어요? 작년까지. 올해도 오를 것이다. 입주 반토막이에요. 공급 부족 핵심이죠. 내년에도 집값 내릴 이유가 없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저희가 첫 번째가 꼽은 게 뭐예요? 금리 인상보다 DSR.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리 인상이죠. 그리고요, 요게 핵심이 되는 큰 이유로는 첫 번째는 집값 거품이고, 집값 거품이라는 거는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다. 부모님 집에 빌부터 살면서 식비도 거기서 해결하고 교통비도 용돈 받아서 쓰면서 내가 버는 돈 순수히 다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올라서 점점 더 살 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가계부채. 폭탄이 이렇게 있다. 여기 가계부채랑 집값 거품이란 폭탄이 있는데 여기 심지에 불이 붙었어요. 언제? 우리나라 2018년부터 붙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물기 얹은 거죠. 무슨 물기 얹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랑 코로나. 그러면서 심지만 길게 늘려놨어요. 그런데요, 불이 다시 붙기 시작했죠. DSR이랑 금리 인상이라는 불이. 그래서 DSR 40%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전까지 LTV 유지였죠. LTV 40%다. 그랬을 때요, 집값이 5억에서 13억이 됐다. 왜 5억에서 13억을 기준으로 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5억의 40%는 2억이죠. 근데 13억으로 올랐어요. 대출이 13억의 40%인 5.2억까지 대출이 늘어나면서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데요, 얘가 DSR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주담대금리는 현재 한 5% 가까이 되니까 5%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구소득 평균값을 보셔야 되겠죠. 6,125만 원이다. 그러면요, 집값은 그대로인데 대출이 9천이나 줄어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도 거품 낀 이야기예요. 왜? 가구소득 평균값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평균의 함정은요, 극단값이 강할수록 왜곡이 된다. 예전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높다고 쓴 자료를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높다. 세계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이유는요, 최저임금과 중위임금의 차이가 적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높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분석이죠. 최저임금과 중위임금의 차이가 적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차이가 작다는 소리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태반이다. 그리고 양극화돼서 극적으로 많이 벌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평균이 왜곡될 수가 있다. 그래서요, 평균값에서 중앙값으로, 중위소득은 중앙값이죠. 평균은 뭐예요? 요거 다 더해서 10개가 있으면요, A1부터 A10까지 수열이 있으면요,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는 게 평균이라면 중앙값은 뭐예요? 딱 중간에 있는 5번째, 6번째 얘네 둘의 가격. 그러니까 평균값이랑 중앙값이 비슷하면은 분배가 잘 되고 있는 거고 대표할 수 있는 가격이 되지만, 차이가 벌어지면은 평균값보다는 중앙값을 봐야 된다. 특히 소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위 50%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중앙값은 4,800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다는 소리예요, 소득에서. 그런데 집값 같은 경우는요, 소득 양극화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이 싹쓸이를 한다가 아니라요,
대부분의 많은 실수요들이 사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하면 집값은 올라가기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중앙값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이게 딱 상위 50%. 딱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버는 소득이 이 정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여력이 되느냐? 그러면요 3.45로 줄어듭니다. 집값은 폭등하는데 대출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출 유동성이 심히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막히면서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 금리 5%를 기준으로 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떨어지겠죠.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극단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게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저 정도가 된다. 그러면 내가 DSR을 40%를 받느냐? 40%를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왜냐? 집만 가지고 살아요. 잘 모르시는 빚들이 많아요. 내가 빚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들도 다 빚이다. 예를 들어서 할부는 당연히 빚이죠. 신용카드도 빚이에요. 일단 빌려서 내고 나중에 갚는 거잖아요. 렌탈 당연히 빚이죠. 그런 것들 다 떼고 40% 주담대로만 40%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데 빚 하나도 안 졌다고 생각했을 때고 DSR 40% 집에만 40%는 말이 안 돼요. 예전엔 DSR 20%가 하우스푸어 기준이었다. 그러면요 지금 적어도 DSR이 40%를 넘게 대출을 받았느냐 안 되게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DSR이 저렇게 막힌다고 하는데 지금 받은 사람들이 DSR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아직 여력이 좀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작년 말 전체 차주의 DSR은 37.1%인데 주담대 보유자의 DSR 주담대 보유자는 주담대 보유자 전부를 말한 겁니다. 주담대 보유자 전부의 평균은 47.6%다. 근데 작년 말 기준금리 1%였죠. 여기서 1% 오르면 58%가 되죠. 근데 지금 2% 올랐어요. 주담대 차주의 DSR은 60%가 넘어갔다. 이 DSR이 적어도 40, 크게는 한 20%대까지는 떨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집값이 떨어진다. 이때가 1차 저지선이 되는 거고 이때 하락 추세가 되면요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면서 20%대까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지금 집값의 적어도 30% 이상은 DSR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물론 물가 상승, 월급 상승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무슨 소리를 해요? PIR이 18인데 10에서 12 정도로 떨어져야 정상이다. 물론 이거 가지고 내가 40% 떨어지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DSR이 걸리게 되니까 PIR이 저 정도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DSR 기준은 30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 뭐라 그래요?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 죄송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고 폭락이란 말은 이분들은 못 사요. 가계부채 증가율도 조정된다. 둘 다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조정이란 표현을 나란 일을 하시는 높은 분이 이야기한다는 뜻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정상화된 가격이 얼마냐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자 그럼 아까 5억 13억은 왜 나왔느냐. KB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을 봅시다. 2014년 7월 즉 언제예요? 집값 거품의 시발점은 초이노믹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에 서울의 중앙가 4억 8,556만원이었다. 중위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아까 5억을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기준으로 2022년 9월 기준으로 중위 아파트 가격은 12억 7,624만원까지. 그러니까 아까 13억을 잡은 거고 거품이 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상승률이 집값이 162.84%가 상승을 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럼 이게 다 거품이냐? 화폐가치 하락이 있잖아요. 소득 버는 거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까지 없다고 하진 않아요. 그 정도로 우상향을 하긴 해야 된다. 그런데요 이 기간 동안에 물가는 15.4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가치 하락은 요만큼 된 건데 집값이 이만큼 거품이 꼈다는 거죠. 8년간. 그러면요 아무리 지금 뭐 인플레이션 장세가 있더라도 앞으로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높게 유지되기가 힘들다. 미국도 2%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정도 오른 가격이 다시 올라가야 된다. 거품 다 빠지고 집값은 장기적 우상향이 되어서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8년간 이만큼 올랐는데 거의 요거의 10배, 11배 올랐죠. 그러니까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 정도 올리려면요 88년 뒤에 가격이 돼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다. 집값은 언젠간 오를 거예요. 장기적 우상향으로 화폐가치 하락으로. 그렇게 말을 하려면요 88년 뒤에. 그러니까 8년은 이미 지났으니까 앞으로 80년 뒤에는 지금 가격만큼 다시 오르더라도 저희는 거품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80년 뒤까지 살아계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뒤에 충분히 차익 내실 만큼 혹은 뒤에 비용을 만회할 수 있을 만큼 버시려면 한 160년은 필요하겠죠. 그런데도 집값은 계속 다시 오른다? 이만큼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가격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어요. 저희가 한 4, 5년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5년 잡아봅시다. 그럼 8년간 15%니까 4, 5년간
하면은 한 25% 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 2014년보다 5년 정도 하락하고 이때 정상화가 됐을 때 물가보다 25% 정도 상승했다. 이 정도를 기대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5% 정도 상승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요. 요 가격에서 25% 정도 상승이다. 라고 하면은 중간값이 한 6억 정도다. 그러면요.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정상적인 가격이냐. 중위 가격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는 떨어져야 정상화된 가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 정도가 저점이라고 보신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릎 정도 됐을 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 40% 정도는 떨어진 다음에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그때부터 경제 상황을 보고 아 그래도 더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드느냐 아니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느냐 그때 가서 보셨을 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 언제 사셔야 돼요? 적어도 40-50%는 떨어진 다음에 거품 많이 낀 서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 받지 말라는 거죠. 분양 건축비에도 거품이 엄청나게 껴있다. 한 채당 3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지금 분양가요? 저때 집값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죠. 물가 상승률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높죠. 그러니까 분양가 거품도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허황된 이야기 같은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40%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의 오른 만큼 떨어졌어요. 지금 160%가 올랐어요. 그러면 50% 하락이면은 160% 오르고 절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한 20-30% 정도 되죠. 그 정도 오르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냐? 허황된 이야기냐? 아니죠. IMF 때 떨어진 거 91년도에 떨어지고 97년도에 떨어지고 2008년도부터 떨어진 거 다 생각을 해보세요.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네 어차피 떨어져도 안 살 거죠. 집값 떨어져도 무주택자 분들은 여전히 매매 안 하실 거죠? 이딴 이야기들 하고 있죠.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부동산의 비읍자도 모르니까 무지랭이 들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전문가란 인간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하락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지 않기 때문에 하락한다는 전제하에 돈을 벌지 않고 절대 안 산다. 올려오면 거품이라면 안 사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안 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꾸 조장을 해요. 뇌피셜로. 자꾸 조장을 하죠. 너네는 떨어져도 안 살 거다. 그러니까 저런 방송 듣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집 사라. 언젠간 다시 오를 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시작하는 게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던 시기. 여기서 2014년 7월에 빚내서 집 사라 정책 나오면서 오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상승하던 시기. 집값이 떨어질 때 무주택자들이 많이 사고 올라갈 때 다주택자들이 많이 산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러니까 저런 가스라이팅에 당하시면 안 된다. 내 갈 길 가시면 돼요. 너네 하락론자들은 그렇게 집을 안 살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이유는 당신을 가스라이팅해서 지금이라도 뛰어들게 만들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도 뛰어들어야지 내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산다가 아니라요. 떨어지는 사람들 훨씬 더 시장을 잘 보려고 합니다. 왜냐? 다주택자들은 그게 그냥 돈이겠지만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건요. 그냥 돈으로 집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내 평생을 바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고 감정대로 결정을 한다? 본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대평가하고 본인만 잘났고 본인 말 듣는 사람들은 다 잘난 사람들이고 안 듣는 사람들은 다 무지랭이들이다 라고 사람들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정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나르시스트들이나 그딴 이야기 하는 거다. 결론 언제 집 사요? 정상화 될 때. 극단적인 정상화 정도라고 보면 한 50%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요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무릎 정도 그때가 오히려 너무 저평가라고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40% 정도는 떨어져야 정상화가 되는 거다. 그럼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짧으면 4-5년에서 길면 한 7-8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올라간 게 8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체기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기간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정상화된 가격에 생각을 하셔라. 그 가격에 잡기 위해서는 항상 시장을 보셔야 된다. 시장을 보시지 않고 있으면은 더 빠르게 내 집 마련할 기회도 놓치게 되고 잡을 타이밍도 놓쳐서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또 붙잡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저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시고 그때 내 집 마련을 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